안녕하세요, 김보디입니다. GT3 RS입니다. 네, 차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수동차입니다. 그리고 배기음도 별도로 녹음을 했습니다. 배기음을 듣고 싶은 분들은 중간중간 스킵하셔가지고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보디의 GT3 RS 살짝 헤이치기 21분 33초부터 시작합니다.
GT3 RS인데요. 997 MK1 코드네임을 가진 GT3 RS입니다. 우선 이제 포르쉐의 역사. 저는 뭐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제 느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또 살아온 어떤 여배우 같은 느낌?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여배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역사야 뭐 워낙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모터스포츠를 이제 빼놓으면 안 되는데, 모터스포츠, 포르쉐가 이 모터스포츠계에 영향을 준 건 많죠. 상당히 대단하죠. 지금 현 세대보다는 지난 과거에 더 많은 영향을 줬죠. 로토스와 함께 이 퓨어 스포츠카의 대명사였고, 하지만 현재는 이제 대중과 적절히 타협을 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르쉐가 어떤 퍼포먼스와 감성, 시대가 원하는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조합을 해서 지금의 차량들을 성공시키지 않았나,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911 코드네임 궁금하시죠? 왜 911일까? 원래는 코드네임을 901로 하고 싶었었는데, 이 세 자릿수와 가운데 0을 코드네임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푸조였는데요. 이 푸조가 클레임을 걸었어요. 그래서 포르쉐는 코드네임을 911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요게 이제 911의 이제 1세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930 모델이에요. G 모델이죠. 그리고 그 다음 3세대가 개인적으로 911 모델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제 964 모델입니다. 그리고 4세대는 993, 5세대는 가장 지금 봐도 조금 911 같지가 않아 보이는 996이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 차가 이제 속해 있는 997 바디인데요. 997 같은 경우에는 전기형과 후기형을 또 나눕니다. 뭐 우리나라에선 전기형, 후기형, 뭐 MK1, MK2, 마크1, 마크2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페이스리프트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맞는 표현이에요. 다 맞는 표현인데, 포르쉐에서는 공식적으로 마크1, 마크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현행 이제 991 바디가 있는데요. 991은 997, 996 뭐 이렇게 쭈르륵 오다가 왜 다시 거꾸로 1이 붙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대의 1막을 마치고 새로운 막을 열겠다라는 의미에서 숫자 1을 붙였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할 때는 꿈보다 해몽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동차의 어떤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봤을 때 분명한 건 전기형과 아주 다른 업그레이드를 넘어선 무언가가 991에는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외국에서 코드네임 992에 대한 소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조만간 포르쉐에서 변화를 주지 않을까, 바통 터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997 MK1의 이 GT3 또 RS, 이건 무엇일까? 911의 이 하이 퍼포먼스 모델이 GT3입니다. 73년도에 911 까레라 RS부터 하이 퍼포먼스 모델을 이제 포르쉐는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맥이 끊겼다가 이제 996부터 1세대 이제 GT3의 1세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73년도 911 까레라 RS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를 해요. 그리고 GT3라는 이름은 피아의 GT3 그룹 어떤 규정? 이런 거와도 이름이 같죠. 사실 그 그룹을 타겟으로 초기에 양산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GT3와 RS의 좀 차이를 보면은, 이게
스펙상으로는 무게가 한 GT3 RS가 20여 킬로 가벼운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이 숫자로 표기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이 다른 게 많아요. RS는 공식적으로는 랜스포츠의 약자라고 합니다. 뭐 랜스포츠의 의미와 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차는 정말 레이스와 스포츠카의 한 중간 정도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차량이, 완벽하게 레이스카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아주 스포티한 그런 성격을 가진 스포츠카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좀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911 같은 경우에는 넬로우 바디하고 와이드 바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넬로우 바디는 엉덩이가 좀 얄쌍해요. 이 와이드 바디는 넬로우 바디보다 엉덩이가 2.5인치가 넓습니다. 어떤 차는 넬로우 바디를 사용하고 어떤 차는 와이드 바디를 사용하냐, 4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차는 다 와이드 바디예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와이드 바디, 후륜 시스템인데 와이드 바디를 쓰는 차량이 바로 이 GT3 RS. 하나가 더 있네요. GT2 후륜임에도 와이드 바디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 911이면서 후륜 차량은 다 넬로우 바디예요. 까레라 S, 까레라 뭐 이런 차량들 다 넬로우 바디입니다. 와이드 바디는 까레라 4, 4S, 터보, 뭐 GT2, GT3 RS, GT3도 넬로우 바디죠. 뭐 일단 와이드 바디는 조금 더 2.5인치가 넓은 만큼 이제 트랙이 넓기 때문에 코너링과 그립이 매우 우수하고 그에 따른 포텐셜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런 차이점도 있고, 일단 RS 같은 경우는 1168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차가 이제 그 중에 한 대고, RS 같은 경우는 또 북미형과 유럽형이 좀 달라요. 뭐 나머지 스펙이나 이런 거는 동일한데, 이 뒷유리가 유럽 버전은 강화 플라스틱이고 미국 버전은 그냥 유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유리.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유럽 버전의 차량이 연료 탱크가 크죠. 상대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차보다 그 연료 탱크 용량의 차이도 좀 있다고 합니다. 일단 GT3 왜 포르쉐 하는가, 그리고 왜 RS, GT2, GT3 이런 차들은 뭐가 특별한가, 그리고 911은 뭐가 다른가. 냉각 계열이 굉장히 우수한 차량이에요. 이 냉각수가 GT3 RS 같은 경우에는 18리터에서 19리터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고성능 차량에 비하면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이것이 911 GT3 RS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데, 이 GT3 RS만의 장점은 또 아니에요. 대부분의 911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냉각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과열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롤바 포인트에 있는데요. 롤케이지 포인트죠. 지금 저희가 2017년 현대 아반떼커 챌린지 레이스에 참가하는 자동차를 총 8대를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업무가 이제 롤케이지를 장착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아반떼 뜯어보면 롤바 포인트나 이런 게 없어요. 롤케이지 매뉴얼만 보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911 같은 경우는 이게 포인트가 내장재를 걷어내면 다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포르쉐에서 정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볼트온 방식의 롤바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터스포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흔적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뭐 쉽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다가 변신을 하기 굉장히 쉬워요. 얼마만큼 구석구석에 그런 모터스포츠를 지향하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숨겨왔던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서 핥힐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시동 장치가 다른 차량이랑 다르게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 보시고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전과 지금은 레이스를 시작하는 이제 시작점부터가 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에 키를 들고 시동을 걸면서 바로 일단 놓고 출발을 했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빠른 스타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포르쉐는 킥박스를 왼쪽에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킥박스는 왼쪽에 있어요. 그 이유는 레이싱의 어떤 그런 정신이 여전히 지금 현 시대의 차량에도 녹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알고 이제 또 시동을 걸면 마치 내가 또 레이서가 된 것 마냥 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또 실제로도 시동을 걸면 이 등 뒤에서 다른 엔진이랑은 다르게 좀 거칠고 걸걸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가장 긴장이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또 운전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워낙 어렵고 까다로운 차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정복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미스 없이 잘 운전하고 싶다라는 욕심에 또 너무 좀 오버하고 조금 전투력이 너무 앞서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차의 운동 성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무게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또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복하겠다라는 의지와 나의 운전 실력만 믿고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한다면은 어쩌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포르쉐뿐만 아니라 어떤 차든지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포르쉐를 정말 안전하게 타시려면 일단 이 무게중심, 그 셰시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게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 차의 대부분의 무게는 운전석에 딱 앉으면 엉덩이 라인 있죠? 그 엉덩이 라인 아랫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무게가 이제 포진되어 있어요. 이 처음 타보시는 분들도 그 느낌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엉덩이와 내 발 아래의 묵직함이 느껴질 텐데요. 마치 요트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용굴같이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이 묵직함의 주체가 있는 듯 합니다. 차에서 좀처럼 느끼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이 저중심 설계의 1등 공신은 박서 엔진 아니에요. 셰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셰시가 좋은 차가 진짜 좋은 명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구조의 셰시가 있기 때문에 박스 엔진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포르쉐 911의 셰시는 자동차 셰시랑은 좀 다른데 일반적인 자동차는 엔진을 담고 있죠. 샤시가 그릇이라면 엔진은 그 안에 있는 뭐 음식, 어떤 내용물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911 같은 경우에는 샤시에 엔진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런 격입니다. 마치 박쥐가 동굴 천장에 매달려 있듯이 엔진이 셰시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911의 무게 이동을 제가 단편적으로 딱 알 수 있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움직여요. 무게추, 그러니까 시계추처럼, 혹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묵직한 무게가 아래에 쏠려 있고 이게 대롱대롱 움직이는 듯한 이런 무게의 이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비해서 이 차량의 이 무게 이동의 한계점이 굉장히 넓고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별짓을 다 해도 차가 잘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상을 현실로 구현해 주기도 하는 거죠. 마술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번 무게가 잘못 넘어가면요, 프로 드라이버가 컨트롤을 해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정말 재수 없으면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건방지게 운전하면 안 되고 매우 신중하게 또 온 신경을 다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동수단으로서의 운전은 편안하게 하셔도 되겠죠.
이 차의 이제 특징이 R 형식이잖아요. 엔진하고 미션이 이제 뒤에 있는데 이런 무게감이 있는 부품들이 다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 타이어가 밀어주는 힘, 어떤 느낌, 그리고 그걸 잘 무게나 뭐 추진력을 잘 받아서 핸들링하는 느낌이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엔진의 리스폰스는 뭐 정말 제가 타본 차 중에서는 제일 아주 예민하고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FR 타입의 경우 이 뒷타이어가 트랙션이 걸릴 때까지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엔진이 왕복 운동을 미션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줘야 되고, 또 이 회전 운동을 힘을 프로펠러 샤프트를 지나서 디퍼런셜에 전달이 돼야 되고, 디퍼런셜은 또 좌우로 이 힘을 분배해서 이제 비로소 이때 이제 휠로 힘이 전달돼서 타이어에 트랙션이 생기는데, 말로 설명을 해도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힘에 손실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뒷타이어가 무거운 프론트를 밀고 가는 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포르쉐 알라 형식은 이미 어떤 무거운 장치들이 뒷타이어에 다 존재해요. 엔진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트랙션을 만들기 위한 무게는 이미 실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의 이동이 또 간결합니다. 엔진에서 만들어진 힘을 또 바로 직결되어 있는 미션에 전달하고, 미션에서 이제 바로 드라이브 샤프트를 전달해서 그냥 리어 휠로 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FR 타입에 비해서 동력의 어떤 손실도 거의 없죠. 가속을 하면 앞에가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게가 뒤로 넘어가는 건데, 포르쉐도 마찬가지예요. 가속을 딱 하는 순간 앞에가 들리고 무게중심이 더 뒤에 쏠리죠. 그때는 정말 8,000rpm을 막 써도 슬립이 거의 일어나죠. 코너링에서도 이 형식의 차량들은 정말 남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코너를 진입 시 브레이크의 끝에서 턴을 하는 게 정석이래요. 물론 이 두 가지를 거의 뭐 동시에 하는 고수님들도 계시겠죠. 여기서 브레이킹을 한다는 건 서겠다는 의미도 크지만, 다른 이유는 이제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주겠다라는 뜻도 됩니다. 앞 타이어에 무게가 실려서 타이어가 짓눌리는 순간 브레이킹을 위한 트랙션이 절정에 이르는데, 이때 드라이버가 브레이크의 양 조절을 참 잘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능력인데, 그래야 코너를 진입하고 탈출이 빨라집니다. 잘 서야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진리가 통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또 그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코너를 순간이동한 것 같다 라는 말씀도 하기도 해요. 아쉽지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직진만 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그냥 수동 면허만 있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용기 내서 타봤어요. 여러분들께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느낌을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무섭고 힘들었지만 용기 내서 운전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3월 말일이네요. 비가 촉촉하게 오고 있는데, 봄비, 이 비가 끝나면은 좀 맑은 하늘,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하늘을 좀 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4월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